혹시 지금 주머니에 현금 들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돈을 직접 만지는 일이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이젠 대한민국에서 결제는 너무 당연하게 삼성페이, 토스, 카드 한 번이면 끝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편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현금이 기본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엔 현금만 받는 가게가 많은 나라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디를 가든 카드와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가 됩니다. 심지어 편의점 물 한 병도 길거리 간식 하나도 휴대폰만 있으면 끝나죠. 지갑을 놓고 나와도 아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아 폰만 있으면 돼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현금 없는 생활이 퍼진 나라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직 현금이 꽤 남아있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빨리 바뀌게 된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작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결제가 안 됩니다. 카드 다시 한번 대주시겠어요? 저희도 지금 안 되는데요. 현금 있으세요? 2024년 7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시작된 이 대화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하윤재입니다. 금융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저는 그날 오후 우연히 광화문 인근에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삼성페이를 실행했어요. 단말기에 폰을 가져다 댔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 폰 문제인 줄 알았어요. NFC 연결이 안 됐나? 앱이 오류가 났나? 그래서 다시 시도했어요. 역시 안 됐어요. 점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단말기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그때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말했어요. 저도 방금 편의점에서 안 됐어요. 또 다른 손님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 트위터에 카드 결제 안 된다는 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제 알았어요. 이건 제 폰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오후 2시경 국내 주요 통신사 중 하나에서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어요. 정확한 원인은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갑자기 카드가 안 된다는 것만 알았죠. 문제는 규모였어요. 해당 통신사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가 전국에 수십만 대였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마트, 택시. 그 모든 곳에서 동시에 결제가 멈췄어요. 서울만이 아니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광화문 인근 편의점에서는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결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멈춰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들고 서서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물건을 내려놓았어요. 점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택시들도 혼란에 빠졌어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카드가 안 되는 상황. 손님도 당황하고 기사도 당황했어요. 현금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냈지만 대부분의 손님이 현금이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지갑에 현금이 없다는 걸요. 저도 그랬어요. 지갑을 열어봤어요. 카드 3장, 신분증 하나, 그리고 영수증 몇 장. 현금은 없었어요. 정확히는 1,000원짜리 한 장이 구겨진 채로 들어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지갑을 뒤지고 있었지만 현금을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 10,000원짜리를 꺼내자 주변에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 10,000원이 그 순간에는 금덩이처럼 보였어요. ATM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ATM도 같은 통신망을 쓰는 곳이 많았어요. 작동하는 ATM을 찾아 두세 블록을 걸어야 했고 그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텅 비어있던 ATM 앞에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는 광경. 그게 2024년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줄의 끝에 서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지갑에 현금이 없는 게 당연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카드와 스마트폰 없이는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세상이 됐을까요? 물론 그날의 장애는 몇 시간 만에 복구됐어요. 통신사가 긴급 대응에 나섰고 저녁 무렵에는 대부분의 단말기가 정상화됐어요. 다음날 뉴스에서는 통신사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장면이 나왔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곧 그날을 잊었어요. 다시 평소처럼 카드를 대고 폰으로 결제하고 현금 없이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불편함은 그저 해프닝으로 기억될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ATM 앞에 줄 서 있던 그 순간, 지갑을 뒤적이며 현금을 찾던 그 순간, 현금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현금의 나라였어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사람도 많았고 시장에서는 당연히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불안했고 돈이 있다는 건 손에 쥘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은행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현금 사용 비율은 약 17%까지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적게 쓰는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한국인 1인당 연간 카드 결제 건수는 평균 129건이에요. 이틀에 한 번은 카드를 쓰는 셈이죠. 여기에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져요. ATM 대수는 2017년 약 11만 대에서 2023년 약 8만 대로 6년 사이에 3만 대 이상 줄었어요. 은행 지점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곳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2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현금이 왕이던 나라에서 현금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로. 이 변화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계기들이 있었고, 누군가의 선택들이 있었고, 사회 전체가 움직인 흐름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그 흐름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려고 해요. 1990년대 현금이 전부였던 시절부터, 1999년 카드 대란이 시작된 순간부터, 2004년 T-머니가 등장한 날부터, 2010년대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시기부터, 그리고 2024년 오늘까지. 한국은 왜 전자결제가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아직 현금을 많이 쓰는데 한국만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1996년 대한민국으로요. 그 시절 한국의 신용카드 소지율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0%가 채 되지 않았어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에요. 카드가 있더라도 큰돈 쓸 때만 꺼내는 물건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가전제품을 할부로 살 때, 그런 특별한 순간에만 카드가 등장했죠. 일상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지갑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지폐가 몇 장 있는지, 오늘 하루 쓸 만큼 있는지. 출근길에 버스를 타면 요금함에 동전을 넣거나 버스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확인했어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당연히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퇴근 후 시장에 들러 장을 봐도 현금.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어도 배달원에게 현금을 건넸어요. 하루 종일 현금이 손에서 손으로 움직였어요. 그때는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계좌이체가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쪽에서는 봉투째 현금을 주는 게 흔했어요. 월급날이 되면 격리 담당자가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와서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직원들은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에 든 지폐를 확인했죠. 그 봉투 안에 든 지폐들. 그게 그 달의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그 돈을 다시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월세 봉투, 생활비 봉투, 교육비 봉투, 비상금 봉투.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직접 관리하는 게 실감이 났으니까요. 지폐의 두께가 곧 이번 달의 여유였고 그게 얇아지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그 시절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었어요. 안심이었어요. 지갑 안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느낌. 손에 쥘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셀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내 돈이라는 감각을 줬어요. 반면 카드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카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었어요. 긁으면 결제가 되긴 하는데 그게 얼마인지 바로 실감이 안 났어요. 한 달 후에 청구서가 와야 아, 이번 달 이만큼 썼구나 알게 되는 구조.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면 낭비한다. 분수에 안 맞게 산다는 인식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현금이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현찰로 드릴게요라는 말은 확실한 거래를 의미했어요. 외상이 아니라 할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치르겠다는 뜻이었죠. 부동산 거래에서도 현찰 얼마라는 표현이 중요했어요. 현금은 즉시성과 확실성을 상징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현금이 선호됐어요.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바로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요. 카드 되나요? 하고 물으면 난감한 표정을 짓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현금으로 해주시면 좀 깎아드릴게요라는 말도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그 시절 지갑은 두꺼웠어요. 지폐 칸에는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동전 칸에는 500원, 100원, 50원이 쟁그랑 소리를 냈어요. 지갑을 열면 색색의 지폐들이 보였고 그 두께가 곧 경제력의 척도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물론 그 두꺼운 지갑에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동전이 쌓이면 지갑이 불룩해지고 무거워졌어요. 잔돈이 많으면 계산할 때 세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큰 돈을 들고 다닐 때는 늘 조심해야 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든 돈은 영영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돈이란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요.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고 잃어버리면 사라지는 것. 그게 돈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지던 시절.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현금을 움켜쥐었어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 통장에 있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을 손에 쥐려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그 시절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현금 공화국이었어요. 현금이 경제의 중심이었고 신뢰의 매개였고 안심의 근거였어요. 카드는 아직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고 전자결제라는 개념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현금 공화국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1999년 새천년을 앞둔 시점에 정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어요. 신용카드 사용을 대폭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었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늘려야 했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카드 사용을 장려해야 했어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를 도입했어요. 카드를 쓰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카드 회사들도 공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거리에서 즉석 발급을 해주고 각종 혜택과 포인트를 내걸었어요. 그렇게 한국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현금 공화국에 카드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셀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1999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동시에 현금 거래 중심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수를 늘리고 싶었죠. 그 해법으로 선택한 게 신용카드 활성화였어요.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어요. 첫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를 도입했어요. 연간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였죠. 카드를 많이 쓸수록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늘어났어요. 둘째, 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했어요. 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 번호로 복권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당첨되면 꽤 큰 상금을 받을 수 있었죠. 셋째, 가맹점 의무화를 확대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반드시 카드 결제를 받도록 했어요. 이 정책들이 시행되자 신용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카드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고객을 끌어모았어요. 길거리에서 즉석 발급 행사를 열었어요. 대학교 앞, 지하철역 앞, 번화가 곳곳에서 지금 바로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울려 퍼졌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카드가 나왔어요.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됐어요. 소득 증빙 없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카드 회사들은 회원수 확보에 혈안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어요. 1999년 약 4,500만 장이던 신용카드 발급 건수가 2002년에는 1억 장을 돌파했어요.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약 2,200만 명이던 시절에 카드가 1억 장이라니 1인당 평균 4장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카드 사용액도 급증했어요. 1999년 약 78조 원이던 연간 카드 결제액이 2002년에는 623조 원까지 치솟았어요. 3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백화점에서만 꺼내던 카드가 식당, 카페, 편의점까지 내려왔어요. 카드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카드 단말기를 갖춘 가게들이 빠르게 늘어났어요. 사람들의 소비 습관도 바뀌었어요.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카드가 있으면 괜찮았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나중에 결제일에 내면 됐어요. 소비의 문턱이 낮아졌어요. 경제도 살아나는 듯 했어요. 소비가 늘고 매출이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성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카드 발급이 너무 쉬웠어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카드가 나갔어요. 한 사람이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카드로 B카드 대금을 내고 B카드로 C카드 대금을 내는 식으로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도 문제였어요. 카드로 현금을 뽑아 쓸 수 있다는 게 빚을 쉽게 지게 만들었어요. 이자는 높았지만 당장 급하면 일단 쓰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2003년 카드 대란이 본격화됐어요. 연체율이 치솟았어요. 카드 대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신용불량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2003년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가 약 370만 명에 달했어요. 이듬해에는 400만 명을 넘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의 15% 이상이 신용불량자라는 뜻이었어요. 카드 회사들도 휘청거렸어요.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자본 잠식 위기에 몰렸어요. LG카드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카드업계 전체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은행 거래가 막혔어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휴대폰 개통도 어려웠어요. 취업에도 불이익이 있었어요. 한번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힘들어졌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카드 빚으로 인한 가정불화, 이혼,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카드 대란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확대됐어요.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어요. 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했어요. 소득 대비 신용한도를 제한했어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규제를 강화했어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정비했어요. 카드 대란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카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남았어요. 신용카드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카드 대란은 한국 전자결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요? 카드 대란 과정에서 전국에 카드 단말기가 깔렸어요. 가맹점이 크게 늘어났어요. 카드 결제 인프라가 구축된 거예요. 대란이 수습된 후에도 이 인프라는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카드 대란을 겪은 세대는 역설적으로 카드 쓰는 법을 배웠어요. 카드가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조심해야 할 건 뭔지.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카드 대란이라는 큰 실패를 겪고 나서 한국은 더 단단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신호탄이 2004년에 등장해요. 대중교통이라는 모든 사람의 일상에서요. 2004년 7월 1일. 이 날짜를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날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했어요. 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버스와 지하철 사이의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새로운 통합교통카드 시스템을 출범시켰어요. 그 시스템의 이름이 T-1이었어요. 물론 교통카드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버스카드, 지하철 선불카드 같은 게 있었죠. 하지만 T-1는 차원이 달랐어요. 첫째, 버스와 지하철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했어요. 예전에는 버스카드 따로, 지하철 카드 따로였는데 이제 한 장으로 다 됐어요. 둘째, 환승 할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거나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일정 시간 안에 찍으면 추가 요금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기본 요금을 2번 내는 게 아니라 환승으로 인정받는 거였죠. 셋째, 거리 비례제를 도입했어요. 무조건 기본 요금이 아니라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시스템.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카드 시스템이었어요. 어디서 탔는지, 어디서 내렸는지를 카드가 기록하니까요. 이 시스템이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어요. 서울 시민들은 매일 아침 T-머니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타면서 카드를 찍었어요. 삑.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리면서 또 찍었어요. 삑. 지하철로 환승하면 게이트에서 찍었어요. 삑. 목적지역에서 내리면서 또 찍었어요. 삑. 이 동작이 하루에 4번, 5번, 6번씩 반복됐어요. 2004년 당시 서울 시민들의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약 1200만 건에 달했어요. 그 모든 건수가 T-머니를 통해 처리됐어요. 서울 시민 1000만 명 이상이 매일 여러 번씩 카드를 대면 결제가 된다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경험이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카드를 꺼내서 단말기에 대고 삑 소리가 나면 완료. 이 동작이 몸에 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3-4번씩, 일주일에 20번씩, 한 달에 100번씩 반복되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이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이 습관은 대중교통을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갔어요. T-머니는 곧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해두면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그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죠. GS25, CU, 세븐일레븐 같은 주요 편의점 체인이 T-머니 결제를 도입했어요. 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T-머니로 택시비를 낼 수 있게 됐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현금 꺼낼 필요 없이 카드만 대면 됐어요. 자판기, 패스트푸드점, 카페. T-머니 사용처가 계속 확대됐어요. 사람들은 지갑에서 현금 대신 T-머니를 찾게 됐어요. 어차피 출퇴근 때 쓰려고 충전해뒀는데 그걸로 편의점에서 음료수도 사고 커피도 사고 따로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환승 할인의 효과도 컸어요.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환승 할인이 쌓이면 한 달에 꽤 큰 금액이 됐어요. 현금으로 버스 타고 현금으로 지하철 타면 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T-머니를 안 쓸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T-머니는 편해서 쓴 게 아니라 안 쓰면 손해여서 쓰게 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전자결제가 확산되는 패턴의 원형이 됐어요.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안 쓰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그랬고 T-머니 환승 할인도 그랬어요. T-머니의 기술적 기반도 주목할 만해요. T-머니는 비접촉식 IC카드 기술을 사용했어요.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이죠. 긁거나 꽂을 필요가 없었어요. 빠르고 간편했어요. 이 비접촉 결제 경험이 나중에 모바일 결제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됐어요. 삼성페이의 NFC 결제, 카카오페이의 바코드 결제. 모두 카드를 대면 결제가 된다는 경험 위에 지어진 거예요. T-머니가 그 토대를 만든 셈이죠. 2004년 이후 한국인의 결제 감각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카드를 대면 된다는 게 당연해졌어요. 지갑을 열어 현금을 꺼내고 세고 건네는 동작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대신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대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서울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의 대도시들이 서울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어요. 2009년에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충전한 카드로 부산 버스를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연결된 거죠. 매일 수천만 건의 교통결제가 전자적으로 처리됐어요. 그 모든 경험이 쌓이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됐어요. 2004년 T-머니의 등장. 이건 단순한 교통카드의 도입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결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었어요. 현금의 시대가 저물고 전자결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파도는 손안의 작은 기기에서 시작됐어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의 혁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10년. 이 해를 기점으로 한국의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한 게 2009년 11월이었어요. 삼성 갤럭시 S가 출시된 게 2010년 6월이었죠. 그 전에도 스마트폰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중화가 시작됐어요. 숫자가 그걸 보여줘요. 2010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10%였어요. 10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2012년에는 60%를 넘었어요. 2015년에는 83%까지 치솟았어요. 불과 5년 만에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들게 된 거예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였어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화와 문자만 하던 핸드폰이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고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는 기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 모바일 소액 결제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어요. 스마트폰이 처음 퍼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건 앱 다운로드와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하거나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이 결제가 대부분 소액이었어요. 앱 하나에 1,000원, 2,000원, 게임 아이템에 3,000원, 5,000원. 한 번에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 자주 결제되는 패턴이었어요. 이 소액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등장한 게 휴대폰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신용카드 없이도 휴대폰 번호만으로 결제할 수 있었어요.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돼서 청구됐죠. 인증번호 받고 입력하면 끝. 간단했어요. 이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2010년 약 2조 원이던 휴대폰 결제 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6조 원을 넘었어요. 5년 만에 3배 이상 커진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금액을 결제하는데 익숙해졌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폰으로 결제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정도 금액의 카드를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등장했어요. 2010년 3월,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 배달을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고 메뉴 말하고 주소 불러주고 했는데 이제는 앱에서 터치 몇 번이면 끝났어요. 2010년 7월에는 쿠팡이 소셜 커머스로 시작해 이후 이커머스 강자로 성장했어요. 2011년에는 카카오톡이 5천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어요. 2015년 3월에는 카카오 택시가 출시됐어요.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결제까지 앱에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결제가 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을 시키면 앱에서 카드를 등록해두고 결제 버튼만 누르면 됐어요. 배달원한테 현금 줄 필요가 없었어요.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앱에서 자동 결제. 기사님한테 돈 건넬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결제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 결제가 같이 일어났어요. 치킨 받으면서 돈 내고 택시 내리면서 돈 내고. 그런데 이제는 결제가 분리됐어요. 앱에서 미리 결제해두면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결제의 마찰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결정적인 혁신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이에요. 2014년 9월 카카오페이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였죠. 2015년 2월 토스가 출시됐어요. 복잡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게 혁신이었어요. 2015년 6월 네이버페이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2015년 8월 삼성페이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됐어요.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서비스. 기존 카드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확산이 빨랐어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한국 간편결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모두 등장한 거예요. 이 서비스들은 결제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예전에는 결제하려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단말기에 긁거나 꽂고 비밀번호 누르고 영수증 받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간편결제는 이 과정을 확 줄였어요. 앱 열고 인증하고 결제. 삼성페이는 더 간단했어요. 화면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려 앱을 실행하고 지문 인증하고 단말기에 대면 끝. 3초면 충분했어요. 이 3초의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결제가 빨라지니까 결제 자체가 의식되지 않게 됐어요. 예전에는 지금 돈을 쓴다는 게 여러 동작을 통해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냥 터치 한 번이면 끝나버리니까요. 결제의 무게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소액결제 시장을 정복해갔어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카오페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에 삼성페이, 동네 빵집에서 식빵 하나에 네이버페이, 1,000원, 2,000원, 4,000원짜리 결제가 전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2015년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일일 평균 결제 건수가 약 1,500만 건에 달했어요. 하루에 1,500만 번의 간편한 결제 경험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감각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만약을 위해 현금을 좀 챙겼어요. 카드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카드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 카드 없이 폰만 있어도 결제가 되니까 진짜로 현금이 필요 없어졌어요. 젊은 세대부터 이 변화가 시작됐어요. 20대, 30대가 먼저 지갑에서 현금을 빼기 시작했어요. 대신 스마트폰에 카드를 등록해두고 다녔죠.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폰 뒷면에 교통카드 기능 있는 케이스를 붙이면 그걸로 전부 해결됐으니까요. 물론 아직 현금을 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나이 든 세대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했죠. 하지만 트렌드의 방향은 분명했어요. 현금에서 전자결제로, 카드에서 모바일로. 그 흐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어요. 2010년대 전반 스마트폰과 간편결제의 등장으로 한국의 결제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현금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손안의 작은 기기가 지갑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간편결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2015년은 한국 간편결제 역사에서 전환점이 된 해였어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지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이름들이 모두 이 시기에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어요. 각자의 무기를 들고 한국인의 지갑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이 전쟁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결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이었죠. 먼저 삼성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2015년 8월 20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미국보다 먼저, 유럽보다 먼저. 한국이 글로벌 첫 출시 국가였어요. 삼성페이의 가장 큰 강점은 MST라는 기술이었어요. 매그네틱 시그 트랜스미션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 카드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다른 모바일 결제 서비스들은 NFC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문제는 NFC 결제를 받으려면 가맹점이 NFC 지원 단말기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새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니까 확산이 느렸죠. 삼성페이는 달랐어요. MST 기술 덕분에 기존에 카드를 긁던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됐어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됐어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됐죠.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한국에는 이미 카드 단말기가 전국에 깔려 있었잖아요. 카드 대란 이후로 가맹점이 엄청 늘어났으니까요. 삼성페이는 그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별도의 투자 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었어요. 출시 첫 달에 삼성페이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었어요. 1년 만에 누적 결제액이 2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제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어요. 카카오페이는 다른 전략을 썼어요.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무기는 카카오톡이었어요. 2015년 기준 카카오톡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4,200만 명이었어요.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거의 전부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카카오페이는 이 카카오톡 안에 결제와 송금 기능을 넣었어요. 친구랑 대화하다가 바로 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밥값 보내게 하면서 채팅창에서 바로 송금. 별도의 앱을 열 필요가 없었어요. 계좌번호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선택하면 됐으니까요. 이게 송금의 장벽을 확 낮췄어요. 예전에는 친구한테 돈 보내려면 은행 앱 열고 계좌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은 다음에 밥살개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죠. 카카오페이는 이걸 바꿨어요.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보내고 싶을 때 바로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더치페이 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밥 먹고 한 사람이 계산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바로 카톡으로 송금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2016년 카카오페이 송금 누적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어요. 2018년에는 연간 송금액이 10조 원을 넘었어요. 네이버페이는 또 다른 영역을 공략했어요. 네이버는 한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였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 찾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흐름을 만든 거예요. 네이버페이의 강점은 포인트 적립이었어요.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네이버 포인트가 쌓였어요. 이 포인트로 다시 결제할 수 있었죠. 적립률도 꽤 높았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살 거 네이버페이로 사면 포인트 쌓이니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2017년 네이버페이 연간 결제액이 10조 원을 넘었어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네이버페이는
확고한 1위로 자리 잡았어요. 토스는 송금 혁신으로 시작해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했어요. 2015년 출시된 토스의 처음 슬로건은 송금의 혁신이었어요.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 전까지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였어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PC에 설치하고 매번 비밀번호 입력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웠어요. 스마트폰에서는 더 귀찮았죠. 앱 설치하고 인증서 복사하고. 토스는 이 과정을 확 줄였어요. 앱 깔고 본인 인증하고 계좌 연결하면 끝. 그 다음부터는 지문이나 비밀번호 한 번으로 송금이 됐어요.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토스 출시 첫 해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2018년에는 1000만 명을 넘었어요. 누적 송금액은 2018년 기준 30조 원을 돌파했죠. 이렇게 4개의 서비스가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하면서 한국의 간편결제 시장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2015년 약 20조 원이던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2018년에는 80조 원을 넘었어요. 3년 만에 4배로 커진 거예요. 하루 평균 간편결제 이용 건수도 급증했어요.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약 2천만 건의 간편결제가 이루어졌어요. 한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이틀에 한 번은 간편결제를 쓴다는 계산이 나왔죠. 이 경쟁 속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결제 방식 자체가 다양해진 거예요. 삼성페이는 NFC와 MST를 썼어요. 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는 방식이었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바코드와 QR코드를 썼어요. 화면에 바코드를 띄우고 스캔하는 방식. 토스도 바코드 결제를 도입했어요. 가게마다 지원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어떤 곳은 삼성페이만 되고 어떤 곳은 카카오페이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간편결제 앱을 깔아두게 됐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앱을 쓰는 거였죠. 이게 번거롭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간편결제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서비스든 한번 써보면 아, 이게 편하구나 느끼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 현금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졌어요. 2015년만 해도 1,000원짜리 커피에 폰으로 결제한다고? 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소액 결제에 모바일을 쓰는 게 아직 어색했던 거죠. 2018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사면서 삼성페이 쓰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카오페이 바코드 보여주는 게 당연해졌어요. 현금 있으세요? 이 질문이 점점 듣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결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졌죠. 선택지가 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현금은 그중 하나, 그것도 점점 드문 선택지가 돼가고 있었어요. 간편결제 전쟁은 승자 없이 모두가 이긴 싸움이었어요. 삼성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카카오페이는 송금 시장을,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토스는 금융 플랫폼 시장을 각각 장악했어요. 경쟁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했지만 결국 파이 자체가 커진 거였죠. 그리고 그 커진 파이는 현금의 자리에서 빼앗은 것이었어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한국의 현금 사용 비율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현금 결제 비율이 약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가 넘었는데요. ATM 이용 건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은행들은 ATM 대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2017년 약 11만 대였던 ATM이 매년 수천 대씩 감소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빨랐을까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미국에도 애플페이가 있었고, 일본에도 교통카드 기반 결제가 있었고, 중국에도 알리페이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한국의 확산 속도가 유독 빨랐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봐야 해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볼게요. 한국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났던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일까요? 정부 정책이 잘 맞아떨어진 걸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른 나라들도 기술이 있었고, 정책이 있었고, 시도가 있었으니까요. 답을 찾으려면 각 나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해요. 먼저 미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은 신용카드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어요. 1950년대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처음 등장한 나라죠.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세계적인 카드 브랜드들이 모두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카드를 오래전부터 많이 써왔어요. 현금보다 카드가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모바일 결제의 확산은 한국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애플페이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14년 10월이었어요. 삼성페이보다 거의 1년 먼저 출시된 거죠. 애플이라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 아이폰이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 기준 애플페이의 미국 내 결제 시장 점유율은 약 2%에 불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NFC 단말기 보급이 느렸어요. 애플페이는 NFC 방식만 지원했어요.
삼성페이처럼 MST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NFC 단말기가 있는 가게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가게들, 특히 소규모 상점들은 오래된 카드 단말기를 쓰고 있었어요. NFC 지원이 안 되는 기계들이었죠. 새 단말기로 바꾸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손님들이 애플페이로 결제하겠다고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손님들은 단말기가 없으니까 애플페이를 안 쓰고, 가게는 손님들이 안 쓰니까 단말기를 안 바꾸고. 악순환이었어요. 둘째, 생활 밀도가 달랐어요. 미국은 국토가 넓어요. 많은 지역에서 차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요. 출퇴근도 차로 하고 장 보러 가는 것도 차로 가요. 한국처럼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빠르게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 않았어요. 대형마트에서 한 번에 장을 보고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를 사고, 소액 결제가 자주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셋째, 지역별 차이가 컸어요. 미국은 50개 주가 각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는 애플페이 사용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중서부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현금과 카드가 주류였죠. 한국처럼 전국이 하나의 결제 시스템으로 통일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다음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은 한국보다 먼저 도입했어요. 스이카이스 UICA가 출시된 게 2001년이었어요. 한국 T-머니보다 3년 먼저였죠. 그런데 일본의 현금 사용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2018년 기준 일본의 현금 결제 비율은 약 65%였어요. 같은 시기 한국이 약 22%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았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 현금에 대한 신뢰가 강했어요. 일본에서 현금을 다루는 문화는 굉장히 정돈돼 있어요. 가게 계산대에 작은 트레이가 있어서 돈을 거기 올려놓고 거스름 돈도 트레이로 받아요. 지폐도 구겨지지 않고 깨끗한 게 많아요. 현금을 쓰는 경험 자체가 불쾌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동전이 쌓이면 짐이다라고 느끼는 반면 일본에서는 동전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둘째, 변화에 신중한 문화가 있었어요. 일본 사회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기보다 검증되고 안정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감각이 있었죠. 스이카 같은 교통카드는 일찍 도입됐지만 그 이상으로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교통카드는 교통에 쓰는 거지, 편의점에서 쓰는 건 좀 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셋째, QR코드 결제 도입이 늦었어요. 중국에서 QR코드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일본은 여전히 관망하고 있었어요. 2018년이 되어서야 페이페이 PAY 같은 QR 결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죠. 물론 지금은 일본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2019년 소비세 인상과 함께 정부가 캐시리스 정책을 강하게 밀었고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결제 수요가 늘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의 속도는 아니에요. 중국은 또 다른 경우예요. 중국의 모바일 결제 확산 속도는 한국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빨랐다고 할 수 있어요. 알리페이가 오프라인 결제를 시작한 게 2013년, 위챗페이가 본격화된 게 2014년이었어요. 그 후 불과 몇 년 만에 중국 전역이 QR코드 결제로 뒤덮였어요. 노점상도 택시도 길거리 악사도 QR코드를 붙여놓았어요. 현금 없이 중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첫째, 신용카드 인프라가 없었어요. 한국은 카드 대란을 거치면서 카드 인프라가 깔렸잖아요. 일본도 카드 사용률이 나름 있었고요. 하지만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 없이 현금만 쓰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간 거예요. 카드라는 중간 단계를 건너뛴 셈이죠. 리프 프라그 개구리 뜀뛰기 현상이라고 불러요. 둘째, 위챗이라는 플랫폼에 힘이 있었어요.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에요. 중국인의 디지털 생활 전체를 담는 슈퍼앱이죠. 대화, 뉴스, 쇼핑, 택시 호출, 공과금 납부. 뭐든지 위챗 안에서 해결돼요. 위챗페이는 이 플랫폼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별도의 앱을 깔 필요가 없었죠. 이미 모든 중국인이 쓰고 있는 앱에 결제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셋째, QR코드 방식에 낮은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QR코드 결제는 단말기가 필요 없어요. 종이에 인쇄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본이 없는 노점상 작은 가게도 쉽게 도입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경우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고 계약이 필요했어요. 중국은 그런 과정 없이 QR코드 이미지 하나면 됐죠. 그럼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뭘까요? 한국은 교통카드 마이너스 신용카드 마이너스 간편결제라는 단계를 밟았어요. 카드를 대면 결제가 된다는 경험이 먼저 축적됐고 그 위에 모바일이 얹어진 거예요. 중국은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로 뛰어넘었어요. 중간 과정이 없었죠. 그래서 결제 방식도 달라요. 한국은 NFC, MST 같은 갖다 대는 방식이 주류예요. 중국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 주류죠.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순 없어요. 각자의 환경에 맞는 방식이 정착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럽, 특히 독일을 볼게요.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도 현금 선호가 강한 나라예요.
2018년 기준 독일의 현금 결제 비율은 약 48%였어요.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현금이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강해요. 독일은 역사적으로 감시와 통제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나치 시대, 동독 시대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강해요. 전자결제를 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그게 어딘가에 저장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금은 익명이에요. 아무 기록이 안 남죠. 둘째, 빚지지 않는다는 문화가 있어요. 독일어에는 SCHULD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빚이라는 뜻인데 슈두제와 어원이 같아요. 빚을 지는 게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신용카드는 일종의 빚이잖아요. 나중에 갚는다는 전제로 먼저 쓰는 거니까. 독일 사람들 중에는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직불카드는 쓰지만 신용카드는 꺼리는 경우가 있죠. 셋째, 유럽 전체에 다양성이 있어요. 유럽은 나라마다 결제 문화가 달라요.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깝지만 독일은 현금 선호가 강하고 이탈리아는 또 다르죠. 유럽연합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결제 시스템을 통일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각 나라를 살펴보면 한국이 왜 빨랐는지가 좀 더 명확해져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도 기술이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으니까요. 인프라만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높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그 인프라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사회 구조와 생활 환경이었어요. 한국은 빠른 사회예요. 밀도가 높고 회전율이 빠르고 시간에 대한 압박이 강해요. 그 환경에서 느린 결제 방식은 살아남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예요. 전국이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유행하면 부산에서도 금방 퍼져요. 미국처럼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전자결제의 폭발적 확산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예요. 한국이 왜 유독 빨랐는지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1만 6천 명이에요.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죠. 도쿄가 약 6,400명, 뉴욕이 약 1만 700명, 런던이 약 5,700명이에요.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밀도가 뭘 의미할까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일 수많은 거래를 한다는 뜻이에요. 서울의 상권 밀도는 특히 높아요. 강남역 사거리 반경 100m 안에 카페만 수십 개가 있어요. 편의점도 눈에 보이는 것만 대여섯 개. 음식점, 옷가게, 화장품 가게. 가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게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손님을 받아요. 한국의 편의점 밀도를 보면요. 인구 1000명당 편의점 수가 약 0.9개예요. 일본이 약 0.4개, 미국이 약 0.2개. 한국이 일본의 2배, 미국의 4배가 넘어요. 편의점이 이렇게 많다는 건 소액 결제가 그만큼 자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출근길에 커피 하나, 점심 먹고 껌 하나, 퇴근길에 음료수 하나. 하루에 서너 번씩 편의점을 들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모든 순간에 결제가 일어나요. 이제 시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직장인의 평균 점심시간은 약 52분이에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죠. 프랑스가 약 2시간, 스페인이 약 1시간 30분, 미국이 약 1시간. 한국은 1시간이 안 돼요. 52분 안에 뭘 해야 할까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식당 가서 주문하고 밥 먹고 계산하고 커피숍 가서 커피 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야 해요. 여기에 친구랑 수다 떨 시간도 있어야 하고요. 시간이 빠듯해요. 이 상황에서 결제에 1분 걸리는 것과 10초 걸리는 것은 큰 차이예요. 식당에서 계산할 때 현금 내고 거스름 돈 받느라 1분 걸리면 그 1분이 아까워요. 카페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앞사람이 현금 결제하느라 느리면 짜증이 나요. 이 시간에 대한 압박이 한국에서는 유독 강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들 하죠. 이게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느리면 뒤처지는 사회에서 빨리 움직이는 게 생존 전략이 된 거예요. 이 환경에서 현금 결제는 느린 행위가 됐어요. 지갑 열고 지폐 꺼내고 건네고 거스름 돈 받고 다시 지갑에 넣고. 이 과정이 카드 되는 것보다 몇 초 더 걸려요. 몇 초.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한국에서 그 몇 초는 크게 느껴져요. 계산대 앞에 줄이 있으면 내 차례가 와도 뒷사람 눈치가 보여요. 내가 현금 꺼내느라 시간 끄는 것 같으면 미안해져요. 점원에 기다리는 표정, 뒷줄의 한숨 소리. 직접적으로 뭐라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무언의 압박이 있어요. 이 사회적 압박이 전자결제 확산의 숨은 동력이었어요. 사람들이 전자결제를 편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안 쓰면 나만 느린 사람이 되니까 쓴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촘촘한 일상 루틴이에요. 한국인, 특히 도시 거주자의 하루를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교통카드 찍어요. 환승해요. 또 찍어요. 회사 앞에서 내려요.
커피숍 들러요. 결제해요. 사무실에 들어가요. 점심때 나와요. 식당 가요. 결제해요. 카페 가요. 또 결제해요. 사무실로 돌아가요. 퇴근해요. 지하철 타요. 찍어요. 환승해요. 또 찍어요. 집 근처 편의점 들러요. 결제해요. 집에 도착해요. 하루에 결제 행위가 몇 번 일어났죠? 대중교통 4번, 카페 2번, 식당 1번, 편의점 1번. 최소 8번이에요. 배달 시켜 먹으면 더 늘어나요. 이 모든 결제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습관이 빠르게 굳어져요. 아침에 교통카드로 버스를 탔으면 카페에서도 같은 동작으로 결제하고 싶어져요. 손이 이미 그 동작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에 삼성페이로 결제했으면 퇴근길 편의점에서도 삼성페이를 꺼내요. 일관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한국의 강점이었어요. 출근 마이너스 점심 마이너스 퇴근이라는 일상이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아침에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고 점심에 밖에서 밥 먹고 퇴근 후 편의점 들르는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결제 방식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었어요. 미국처럼 지역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면 어려워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타고 LA에서는 차 타고 시골에서는 주 1회 마트 가고 각자 다른 패턴이면 하나의 결제 시스템이 전국을 통일하기 힘들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전국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빨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요. 일단 써보자라는 태도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2010년에 10%였던 보급률이 2015년에 83%가 된 건 한국 사람들이 새 기기에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이에요. 간편결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페이가 나왔을 때 일단 써보자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익숙한 게 좋아라며 거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편하면 바꾸지 뭐라는 태도. 이건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리스크도 있죠. 카드 대란이 그 예였어요. 하지만 변화의 속도에서는 강점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높은 밀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 많은 가게. 소액 결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둘째, 시간 압박. 빠른 생활 리듬, 짧은 점심시간, 빨리빨리 문화. 느린 결제는 생존에 불리한 환경. 셋째, 촘촘한 루틴.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상 패턴. 하나의 결제 방식이 쉽게 전파되는 구조. 넷째, 빠른 수용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일단 써보자는 태도.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향하게 됐어요. 2024년 현재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결제 환경을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한국은행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현금 결제 비율은 약 17%예요. 10번의 결제 중 8번 이상이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10년 전인 2013년에는 이 비율이 약 40%였어요.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현금 사용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스웨덴이 약 9%, 노르웨이가 약 3%로 북유럽 국가들이 앞서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들은 인구가 수백만 명 수준이에요. 인구 5천만 명 규모의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현금 사용이 적은 곳은 드물어요. 카드 사용 통계도 볼게요. 한국인 1인당 연간 카드 결제 건수는 평균 129건이에요. 이틀에 한 번은 카드를 쓰는 셈이죠. 연간 카드 결제 금액은 1인당 약 2천만 원을 넘어요. 여기에 간편결제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져요. 2023년 기준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약 200조 원을 넘었어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이 이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죠. 간편송금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카카오페이의 2023년 연간 송금액은 약 50조 원을 넘었어요. 토스의 누적 송금액은 2023년 기준 100조 원을 돌파했죠. 친구한테 밥값 보내고 부모님께 용돈 보내고 동호회 회비 보내고 이 모든 게 앱에서 몇 초 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면 현금 인프라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ATM 대수를 보면요. 2017년 약 11만 대였던 전국 ATM이 2023년에는 약 8만 대로 줄었어요. 6년 사이에 3만 대가 사라진 거예요. 은행 지점도 줄어들고 있어요. 주요 시중은행의 지점 수는 2015년 대비 약 30% 감소했어요. 디지털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지점의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곳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상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요즘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면 메뉴판 옆에 키오스크가 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고 카드를 꽂거나 폰을 대면 결제 완료. 점원과 대화 없이 주문부터 결제까지 끝나요. 편의점에서도 무인 계산대가 늘고 있어요. 바코드 스캔하고 카드 대면 끝. 현금을 낼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해요. 식당에서 계산 이용하면 점원이 무선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요. 테이블에서 바로 결제. 계산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결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요. 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선택지가 많아요. 현금이요라고 하면 아, 현금이요? 하고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짓기도 해요. 거스름돈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현금 되나요? 이 질문이 이제는 이상하게 들려요. 예전에는 카드 되나요? 가 질문이었어요. 현금이 기본이고 카드가 선택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전자결제가 기본이고 현금이 선택. 그것도 점점 드문 선택이 돼가고 있어요. 세대별로 보면 차이가 더 극명해요. 20대의 현금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10번 결제하면 한 번도 현금을 안 쓴다는 뜻이죠. 이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카드와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용돈을 카카오페이로 받고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토스로 하고 편의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해요. 현금을 다뤄본 경험 자체가 적어요. ATM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갑에 현금 넣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요. 이런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와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아직 현금 선호가 남아있어요. 현금 사용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조사도 있어요. 이 세대는 현금의 안정감을 알아요. 손에 쥐어지는 실체,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액. 그게 주는 신뢰감이 있죠. 전자결제가 편한 건 알지만 완전히 현금을 버리기는 꺼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분명해요. 현금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어요. 2024년 현재 한국은 거의 완성된 현금 없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서 밤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현금을 한 번도 안 쓰고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오히려 현금을 쓰려고 하면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잔돈이 없는데요? 현금 거스름돈 잠시만요. 금고 열어야 해서요. 이런 말을 들으면 현금 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숫자가 보여주는 건 분명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양면이 있어요. 편해진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혜택을 본 사람도 있고 소외된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어요. 1990년대 현금 공화국에서 시작해서 카드 대란을 거치고 T-머니로 습관이 바뀌고 스마트폰이 세상을 뒤집고 간편결제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2024년 지금 현금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이 변화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편해졌어요. 지갑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 없고 거스름돈 신경 쓸 필요 없고 ATM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결제가 빨라지고 송금이 쉬워지고 생활이 간편해졌어요. 안전해졌어요. 현금은 잃어버리면 끝이지만 카드나 폰은 분실 신고하면 막을 수 있어요. 어디서 뭘 샀는지 기록이 남으니까 가계부 쓰기도 쉬워졌죠. 효율적이 됐어요. 가게 입장에서도 현금 관리가 줄었어요. 매일 밤 금고 정리하고 거스름돈 준비하고 은행에 입금하러 가는 수고가 줄었죠. 하지만 그림자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 과소비 문제가 있어요. 현금을 쓰면 돈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지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전자결제는 그 감각이 없어요. 터치 한 번이면 끝. 숫자만 바뀌지 뭔가 나간다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 지나고 카드 청구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보다 카드로 결제할 때 평균 1218%더 지출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전자결제의 편리함이 지갑의 끈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둘째, 시스템 의존 문제가 있어요. 챕터 1에서 말씀드린 그 사건 기억나시죠? 통신망 장애로 전국 카드 결제가 마비됐던 그날. 전자결제는 전기가 있어야 하고 통신이 되어야 하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야 해요. 이 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결제가 안 돼요. 자연재해가 나면 어떨까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사이버 공격이 있으면? 현금은 그런 거 없어요. 전기 나가도 인터넷 끊겨도 지폐는 지폐예요. 받는 사람이 받겠다고 하면 거래가 성립해요. 완전히 현금을 버리면 비상 상황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셋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전자결제는 모든 게 기록돼요. 언제, 어디서, 뭘 얼마에 샀는지. 이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어요. 편리할 때도 있죠. 가계부 대신 앱에서 지출 내역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편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 내 소비 패턴을 다 알 수 있다는 느낌. 배우자, 부모님, 회사, 혹은 기업이나 정부가. 현금은 익명이에요. 내가 뭘 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소외 문제예요. 전자결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디지털 기기가 어려운 분들, 스마트폰이 없거나 다루기 힘든 분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900만 명이에요. 이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어르신, 앱 결제를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 현금 안 받습니다라는 안내가 이분들에게는 벽이에요.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분들이 불편해지는 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 없는 사회가 무조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편한 건 맞아요. 빠른 건 맞아요. 효율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편함, 그 빠름, 그 효율에도 대가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 대가를 더 크게 치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바뀐 습관은 쉽게 되돌리기 어려워요. 전자결제의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현금을 들고 다니기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인프라도 이미 바뀌었어요. ATM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금 없이 운영되는 가게도 늘고 있어요. 사회 전체가 전자결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해요. 완전한 현금 폐지가 아니라 현금이라는 선택지는 남겨두어야 해요. 디지털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각자도 가끔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빠른 흐름에 그냥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편하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 내가 잃어버린 건 없을까? 그런 질문들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변한 건 자랑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유독 똑똑하거나 앞서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빠르고 밀도 높고 경쟁적이고 시간에 쫓기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이 빠른 건 생존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편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루의 불안을 줄이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침 출근길에 게이트 앞에서 멈칫거리지 않기 위해, 점심시간에 줄 뒤에서 눈치 보지 않기 위해, 퇴근 후 ATM 찾아다니지 않기 위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습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갑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됐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손이 먼저 폰을 찾아요. 계산대 앞에 서면 손이 먼저 카드를 꺼내요. 친구랑 밥 먹고 나면 손이 먼저 송금 버튼을 눌러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만큼 깊이 배워버린 거예요. 이 변화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정부가 시켜서, 기업이 강요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매일 아침 게이트 앞에서 카드를 대는 선택. 매일 점심 식당에서 앱으로 결제하는 선택. 매일 저녁 친구에게 송금하는 선택. 그 작은 선택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개인의 선택이 모여 사회를 바꿨어요. 언젠가 미래의 누군가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 그때가 전환점이었구나. 그때쯤 사람들이 현금을 안 들고 다니게 됐구나. 지폐와 동전이 일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매일 아침 카드를 대고 매일 점심 앱으로 결제하고 매일 저녁 송금 버튼을 누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매일 매 순간 조금씩. 그렇게 습관이 됐고 습관이 문화가 됐고 문화가 이 나라의 풍경이 됐어요. 저는 하윤재였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